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교수입니다. 예, 제가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 이민법의 기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해요. 예, 혹시 미국에서 이민법 케이스를 다루고 싶으신 분이라든지 이민 변호사가 되고 싶은 분, 아니면 이민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민법 연구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이민 케이스들도 많이 달아봤기 때문에 예, 클라이언트들도 많이 상대했고 예, 다 영주권도 많이 발급해 드렸습니다. 예, 아무튼 예, 미국 이민법은 역사가 되게 길어요. 되게 길고 한 1882년부터 제대로 된 이민법이 나오기 시작했고 1952년에 처음 이렇게 이민법의 기초가 성립이 됐어요. 1952년 맥카렌 월터 액트라는 이민법에서부터 예, 현대적인 어떤 이민법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맥카렌 월터 액트는 INA라고도 해요.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라고 그러고 뭐 INS도 비슷한 의미죠. Immigration and Nationality Service였는데 INS는 이제 없어졌고 그래서 예, 미국의 이민법을 공부하시려면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일단 statutes예요. 그래서 statutes는 의회가 통과한 법이에요. statutes, S-T-A-T-U-T-E, statutes. 아, 맞죠? 맞나? 맞네. 예. 이렇게 말을 하려니까 스펠링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예, statutes가 있어요. 그래서 의회가 통과한 법을 일단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만든 법을 케이스라 그러죠. 케이스를 봐야 되고 또 행정처에서 만든 법을 예, 행정부에서 만든 법을 regulation이라고 그래요. 룰도 있고 예. 그래서 미국에서 법 연구를 할 때 이제 법을 찾을 때는 꼭 세 개를 보셔야 돼요. 예, statutes, cases 그리고 regulation을 봐야 돼요. 스태츄스의 가장 기본적인 게 INA예요. 맥카렌 월터 액트 1952년에 만든 법이 가장 먼저 만든 법이고 그 위에 수십 번에 걸쳐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뭐 1986년에 이미그레이션 IRCA라고 그 Immigrant Regulation and Control Act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990년 Immigration Act도 있고 특별하게 뭐 나프타에 처음 가입했을 때 만든 나프타법도 있고 그 다음에 2002년에 저기 뭐죠? 9/11 그 세프템버 11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테러리스트들이 저기 맨하탄에 있는 쌍둥이 빌딩 예, 무역센터 공격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이민법이 좀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2003년 1월 1일부터 그 홈랜드 시큐리티가 처음 만들어지고 그 이전에 INS였는데 그때부터 홈랜드 시큐리티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홈랜드 시큐리티 액트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때 법이 굉장히 많이 또 바뀌었고 그래서 이민법은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1952년에 현대적인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 바뀌어 와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민 변호사가 되시거나 이민 케이스를 다루시려면 당연히 이 모든 법들을 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케이스들도 많이 나와요. 예, 기본적으로 케이스는 이제 연방 법원에서 나온 케이스도 있고 이제 이민부 연방법이니까 그 다음에 음, 행정법원처럼 이민 판사들이 있어요. 이미그레이션 저지라 그러는데 이분들은 사실 공무원이고 이제 실제 판사는 아닌데 예, 미국에서 판사는 한국의 판사분들이 약간 공무원적 성격이 있는데 미국의 판사님들은 대부분 예, 선거로 뽑히죠. 예, 그 다음에 하지만 이 행정법원에서 일하시는 그 이민 판사분들은 그분들은 약간의 공무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행정법원처럼 어떤 이민자들이 뭐 불법적인 일을 해서 이제 법원에 가야 될 일이 있으면 이 이민 판사분들 앞에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상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AO라든지 BIA라든지 오카오라든지 이런 세 개의 이제 appellate body가 있어요. 좀 이제 상소 법원들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행정법원이고 거기서 이제 케이스를 다룬 다음에 그거를 여전히 이제 상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연방 법원으로 상소를 했다가 연방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케이스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행정 케이스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연방 케이스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이제 행정법이죠. 예, 미국에서는 행정법도 예, 다른 케이스랑 의회가 통과한 법과 같이 중요한 이제 법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민 행정법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CFR이라는 Code of Federal Regulation에 이제 출판이 되는데 그래서 Title 8이라고 이제 그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라든지 그 다음에 Department of Justice 예, 이 두 부서에서 나오는 행정법들은 예, 대부분 Title 8에 포함되어 있고 Title 20도 있고 Title 22도 있고 Title 42도 있고 예, 그래서 뭐 국무부에서 나온 거 Department of State 우리나라의 그 외교부 같은 거죠. 예, 거기서 나온 regulation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 어떤 저기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질병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라는 또 행정부서가 있어요. 거기서 만든 레귤레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 이민자들이 와서 취직을 할 때 거기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노동적인 일자리의 이제 경쟁을 좀 침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Department of Labor가 또 관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regulation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행정부처에서 나오는 regulation 예, 법들을 행정법 같은 거죠. 예, 이런 regulation들을 또 다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민 변호사는 미국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변호사 중에 하나일 거예요. 미국에서 이렇게 레귤레이션이 많이 나오는 법이 몇 개 안 되는데, 그러니까 텍스, 예, 그 세법 변호사라든지, 예, 그 다음에 환경법이 아마 레귤레이션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디파트먼트 아무튼 EPA, 예,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서 나오는 그런 많은 레귤레이션 또 그 다음에 이민법, 예, 그 다음에 뭐 Securities Regulation 요즘 뭐 주식 같은 거 많이 하실 때 알겠지만. SEC, 그죠?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이라고, 아무튼 이 회사들을 관리하는 또 regulation도 굉장히 많고, 예. 그래서 아무튼 이민법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statutes, 그죠? 의회가 통과한 법, 저기 법원이 통과한 법, cases, 그 다음에 regulation, 행정부에서 통과한 법, 이 세 개 모두를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관련된 또 이러한 법들이 이제 해석상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케이스들도 다 봐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쉬운 법이 아니에요. 이민법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시 여기게 될 게 이민 변호사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게 될 게 이제 이 각종 행정부처에서 나오는 매뉴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봐야 되고, 예. 그래서 Adjudicated Field Manual이라고 그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 있잖아, 오피서들이 보는 그런 매뉴얼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고, 근데 뭐 FAM이라고 저기 이렇게 대사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는 그런 매뉴얼들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각 부처에서 일하는 그런 직원들, 공무원분들이 보는 매뉴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참고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런 행정부처에서 이제 어떤 해석적인 어떤 메모 같은 거를 또 출판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도 다 봐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은 그 관련 부서의 웹사이트에 웬만하면 다 있고 또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폼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영주권을 신청한다, 또 워킹 비자를 신청한다, 그다음에 시민권을 신청한다 이렇게 할 때 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폼들도 이제 정확하게 만료되지 않은 커런트한 거 그죠? 요즘 유효한 그런 폼들을 잘 써서 또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도 역시 각각의 부서의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트럭처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법을 만약에 이민 변호사가 되고 싶으면은 statute, regulation, cases 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폼이라든지 예, 각종 매뉴얼 예, 이런 것들도 또는 메모 이런 것들도 다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고 제 수업을 들으면 이렇게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좀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지금은 말로 이렇게 구조를 설명해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민 변호사가 되려면 행정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행정 구조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Department of Justice랑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하나로 합쳐서 INS라고 불렀어요. 예, INS는 굉장히 악명이 높은 기관이었어요. 왜냐하면 Department of Justice가 법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기능이 있었고,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약간 행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합쳐졌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한 조직이었고, 이민자들한테 가장 무서운 조직이기도 했는데, 2002년 이후에, September 11 이후에 이 두 개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약간의 이민과 관련된 좀 행정 일을 많이 하고 Department of Justice는 이제 이민자들을 재판에서 이제 미국 밖으로 이제 추방을 할 거냐 뭐 들여보내줄 거냐 그런 역할을 좀 하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분리됐어요. 그래서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of Justice가 있고 또 Department of Labor가 있고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이렇게 다양한 부서들이 있어요. 이런 행정 조직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지 또 이민 변호사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는 세 가지 중요한 조직이 있어요. 첫 번째가 USCIS,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USCIS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민 관련된 모든 서류들은 USCIS로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시민권을 신청할 때도 거기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주권을 낼 때 뭐 피티션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도 또 그쪽으로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비자나 그죠? 처음에는 유학생으로 오면 F1 비자, 스튜던트 비자를 받고 오잖아요, 그죠? 또는 O 비자, 뭐 특별한 뭐 능력이 계신 분들, 음악가들 이런 분들도 O 비자 받고 오시는데.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을 신청하는 곳이 USCIS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신청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승인이 나면은 이제 저희가 막 비자 받았다, 영주권 받았다, 시민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런 USCIS의 일단 그 홈페이지에 가면 폼들이 있어요. 그 양식을 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양식을 거기서 제대로 된 양식을 다운을 받으면 거기에 인스트럭션도 있어요. 그래서 설명서도 다 있으니까 그거 자세히 읽어보면은 폼을 잘 작성해가지고 필요한 돈과 필요한 뭐 문서들, 증거들을 다 합쳐져가지고 그것들 USCIS에 관련된 자기 지역과 관련된 서비스 센터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리지널 서비스 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G3 오피스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뭐 만약에 매사추세츠에 살면은 저쪽 뭐 텍사스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버몬트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어쩔 때는 캘리포니아로 보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뭐 인터뷰는 보통 이 지역에서 보지만 애플리케이션은 아주 먼 데까지 이제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 인스트럭션을 잘 읽으면은 어디로 얼마를 보내야 될지 이제 정확하게 잘 나와 있고 필요한 서류들을 다 준비해서 보내면 돼요. 물론 이민 변호사들이 이런 것들을 다 철저하게 폼을 보통 하나만 보내지 않거든요. 여러 폼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모든 관련된 증거들을 합치고 또 거기에 관련된 돈들도 수표도 하나로 할 때도 있고 두 개로 할 때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보내게 돼요.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민 변호사들이고 그 다음에 USCIS 말고 ICE라는 게 있어요. 그 ICE인데 이게 이민 경찰이에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제 뭐 불법으로 체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체포해가지고 미국 내로 밖으로 이제 추방하는 역할을 하는 게 ICE고 그 다음에 CBP라는 거 있어요.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라고. CBP는 이게 국경을 지키는 거예요. 항만이라든지 공항에서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잘 들어올 수 있게끔 아니면 미국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CBP라 그래요. 그래서 USCIS, IC, CBP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안에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epartment of Justice 밑에 그 Department of Justice는 이제 사법부 같은 거죠. 그건 뭐라 그러지? 법무부 같은 거죠. 법무부인데 거기에 가장 수장은 어토니 제너럴이에요. 어토니 제너럴이고
어, 그 밑에 EOIR이라는 게 있어요.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라고 EOIR이라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이미그레이션 저지들, 이민법 판사님들하고 그거를 이제 상수할 수 있는 BIA가 거기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다가 만약에 이제 잘못한 경우에는 이민 판사들 앞에 이제 불려나가고 자기 변호사랑 같이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재판을 받고, 예, 만약에 잘못되는 경우에는 이제 상소를 BIA에 하고, 네, Board of Immigration Appeal이라 그래요. BIA에 상소할 수 있고 또 그거를 연방 법원까지 다 상소할 수 있고, 거기에서 만약에 지는 경우에는 이제 미국 내로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Department of Justice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일단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어떤 결정이 나거나, 예, 아니면 이 이미그레이션 저지한테 어떤 결정이 났을 때 그것을 상소할 수 있는 기구가 세 개가 있는데, Department of Justice는 보통 AAO라는 기구를 가요.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라는 곳으로 가고, 예, 거기에서는 모든 증거들을 다시 한번 봐서 이제 결정을 내려주고, 하지만 이미그레이션 저지의 이제 결정을 이제 상소하는 경우에는 오카오라는 게 있고, 예, BIA로 가는데, BIA는 보통은 이제 밑에서, 예, 판사님들이 결정한 것들은 이제 대부분 존중해서 이제 막 특별한 에러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걸 뒤집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오카오는 이제 Office of Chief Administrative Hearing Officer라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특정한 케이스들만 다뤄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일을 했다든지 뭐 서류상의 위조가 있었든지 그런 역할들만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소 기구를 통해서 만약 결정이 잘못되면 연방 상소법원과 대법원까지도 상소를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디파트먼트 오브 레이버가 있는데 노동부에서 하는 역할은, 저희가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은 워킹 비자를 받아야 되는 H1B도 있고 뭐 H4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제 워킹 비자들이 있어요. 보통 H를 시작하고 그런데 그럴 때는 보통 저쪽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용할 때 미국의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인데, 예,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이 동네에서는 7만 불은 받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월급을 6만 불밖에 안 준다. 그러면은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주잖아요. 예, 할인해서 월급을 주니까. 그래서 똑같이 7만 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러펌에 고용됐는데 그 지역에, 그 대도시에 뉴욕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2만 불이 평균이면은 그 러펌에서 본인도 12만 불 이상은 꼭 받아야 돼요. 만약 이걸 받지 못하면은 워킹 비자가 안 나오게 돼요. 예, 그래서 그거 허가를 노동부에서 이제 레이버 컨디션 애플리케이션을 내서 그거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게 허락이 된 경우에만, 예, 그래서 그거를 다시 디파트먼트 홈랜드 시큐리티 US CIS를 보내서, 예, 거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워킹 비자를 이제 주게 되죠. 예. 만약 나중에 이제 워킹 비자를 받고 3년을 일한다면 3년을 더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6년 내에 영주권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미국에서 나가야 돼요. 한 번밖에 연장이 안 되니까. 그 6년 안에, 예, 만약에 영주권을 내는데 그 영주권을 낼 때도 역시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예, 그거는 조금 더 까다롭고, 예, 역시 미국 노동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예, 일을 하시려면 워킹 비자 H 비자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목사님 되시려 그러면 R1이라고 종교 비자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O 비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O 비자는 특별한 능력, 그죠? extraordinary ability라 그래가지고, 예, 그 운동 선수나 뭐 노벨상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노래를 잘한다거나 특별한 그런 능력이 있는, 보통, 예, 예능 쪽이나, 예, 체육 쪽에, 예, 특별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예, O 비자를 받고 또 일을 하게 되죠. 예, 아무튼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 보통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패밀리 베이스드라 그래서 이제 가족 중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있으면 또 받을 수 있는
패밀리 베이스드 영주권도 있고 그 일 관련해서 employment based 영주권도 있어요. EB1, EB2, 3, 4 뭐 이렇게 나갔는데 예, EB1은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EB1으로 영주권을 받고 EB2는 이제 그 워킹 비자처럼 이렇게 예, 노멀하게 받는 거고 예, EB4는 이제 특별한 분들 저기 뭐 종교 영주권이라든지 뭐 외국에서 저희 나라는 해당이 안 되죠. 예, 그래서 뭐 IT에서 특별히 뭐 난민들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EB4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이런 예, 이렇게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행정부서가 다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주권을 받으실 때는 또 이제 시빌 서전이라고 특별한 그 이민자들만 신체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한테 가가지고 또 신체 검사도 받고 그 신체 검사 받은 거를 또 영주권 신청할 때도 같이 첨부해서 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실질적인 업무들과 법과 행정 구조들을 다 잘하면 예, 그럼 이민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이민 변호사분들은 당연히 한국말을 잘해야겠죠. 예, 그럼 보통은 한국 클라이언트를 상대하고 예, 히스패닉, 스페니시 분들 상대할 때는 예, 스페인어를 굉장히 잘해야 되고 예, 러시아에서 온 분들은 예, 러시아를 잘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 분들 이민은 아마 한국 분들이 제일 잘할 거예요. 한국말을 제일 잘하시니까 예, 뭐 그리고 뭐 이민 변호사를 위해서 항상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프래그먼 같이 미국 전역에 퍼져 있는 대형 러펌들도 크게 있어요. 예, 그분들 그런 큰 프래그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 뭐 이민 변호사분들도 돈을 많이 벌죠. 예, 보통 이렇게 가벼운 뭐 시민권 신청이나 이런 거는 뭐 한 1,000불 정도 받는 것 같고 영주권 같은 경우에는 뭐 3,000불에서 6,000불 뭐 어떤 정말 대형 회사에서 10,000불 넘게도 받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예, 이민 변호사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예, 제가 또 상담해 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고요. 네, 그러면 딱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